77년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이 노르웨이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다는 유치한 분노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근 8개국에 관세 폭탄을 선언하며 동맹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북극해의 살벌한 추위보다 더 차가운 배신 앞에 노르웨이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것은 상석을 차지한 독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넘겨주겠다며 3조 원에 달하는 거금을 챙겨가고도 수년째 단 일대의 장비도 인도하지 않는 기만극을 벌이고 있었죠. 저는 오슬로 국방부 대회의실에 앉아있던 한국인들을 보며 차가운 실소를 흘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성능에서 앞서고도 독일 전차에게 비참하게 패배에 쫓겨났던 그들의 과거를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이 험악한 북유럽의 험지를 단 1m도 전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비웃으며 무시했던 그들의 가방 속에 유럽 전체의 안보 지도를 단 72시간 만에 송두리째 바꿔버릴 미친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4년 뒤를 기약하며 배짱을 부릴 때 상상을 초월하는 생산력과 단 한 줄의 제안서로 거대 제국들을 침묵시킨 그들의 진짜 실체가 공개되는 순간 제 오만함은 처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제국의 몰락과 한국이 설계한 위대한 반전의 신화를 지금 증언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에 힘을 보태주세요. 77년 동안 형님 대접을 해줬더니 돌아온 건 동맹의 목을 겨눈 차가운 칼날뿐이었습니다. 오슬로 국방부 대회의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북극해에서 불어오는 영하 30도의 살벌한 눈보라가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의 정적은 그보다 훨씬 더 시리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유럽연합방위조달위원회의 수석 감사관으로서 수많은 전쟁터의 이면을 봐왔지만 오늘처럼 동맹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처참히 벗겨진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상석에는 노르웨이 국방부의 비에른 장관이 석상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앞에는 1월 19일 전 세계를 경악게 한 트럼프의 분노 서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외교 문서가 아니라 차라리 강도질에 가까운 협박장이었습니다. 자신이 8개 이상의 전쟁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은 노르웨이에게 더 이상 평화를 생각할 의무가 없다며 2월 1일부터 당장 10%, 6월부터는 25%의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은 동맹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는 미국의 야욕 앞에 노르웨이의 안보 신화는 단 한 장의 편지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저는 그런 노르웨이의 절망을 지켜보며 독일 라인메탈 출신 엘리트로서의 거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저에게 있어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나토라는 거대한 카르텔 내의 서열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 낡은 패딩을 입고 조용히 서류를 뒤적이는 한국인들을 보며 차가운 실소를 흘렸습니다. 사실 저들에게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비웃는 굴욕적인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매체 포르스바레츠 포름이 유럽의 미사일 대량 생산 능력 상실을 한탄하며 기사를 쏟아낼 때도 저는 독일 시스템이 미국과 이스라엘 기술의 80% 이상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정치적 변수 하나에 나사 하나도 못 구하는 깡통 무기를 위해 노르웨이는 3조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750명 규모의 새로운 로켓 대대를 창설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정작 손에 쥔 무기가 없어 절망하는 노르웨이의 안보 공백을 저들이 어떻게 채울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카르텔이 이 3조 원의 예산을 가로채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에른 장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회의실을 지배하던 제국의 오만함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에 실제로 물건이 오느냐이며 2차 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금 노르웨이에게 필요한 것은 4년 뒤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국경을 지킬 실체라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제가 고철이라 믿었던 한국의 제안서가 내뿜는 섬뜩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정치 논리에 밀려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정치가 아닌 압도적인 생산력이라는 괴물 같은 무기를 들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가방 속에 든 단 한 줄의 제안서가 제가 신봉하던 유럽의 방산 질서를 단 72시간 만에 잿더미로 만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의 배신과 독일의 납기 기만극 사이에서 노르웨이는 이미 살기 위해 가장 독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국제 정치는 때로 명백한 숫자조차 집어삼키는 잔혹한 마술을 부리곤 합니다. 저는 오슬로 국방부 대회의실 상석에 앉아 노르웨이가 준비한 3조 원이라는 거대한 방산 예산안을 훑어내리며 차가운 확신과 탐욕에 젖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휘두르며 동맹의 등에 칼을 꽂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 유럽 방산 카르텔에게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진 노르웨이에게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를 안보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할 수 있는 완벽한 판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 기둥 뒤편 어두운 자리에 모여 앉아 자료를 검토하던 한국인들을 조소 섞인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기준에서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부류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들의 얼굴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 사업 현장에서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들이 들고 온 K2 전차는 말 그대로 괴물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살벌한 동토를 야생마처럼 질주하고 거친 강줄기를 만나자 4.2m 수심 아래로 잠수함처럼 파고들어 반대편 기슭을 뚫고 나오는 광경은 나토의 장성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능 평가 결과는 압도적인 1위. 우리 독일의 레오파드는 기술적으로 명백히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결국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혈통의 영역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나토라는 거대한 성벽은 단순히 기계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열리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르웨이 정부가 그 경이로운 성능 수치를 확인하고도 결국 정치적 연대를 이유로 한국을 비참하게 밀어내고 우리 독일 전차를 선택했던 것은 저들에게는 우리 유럽이 가진 정치적 계급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의 혈통은 단번에 얻을 수 없는 법이죠. 비에른 장관은 이미 제 말을 끊고 한국 측 서류를 손에 쥐었습니다. 감사관, 우리는 지금 박물관에 모실 골동품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7년을 기다리라는 독일의 오만함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 국경을 지켜주겠다는 저들의 실체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군요. 저는 그들의 투박한 서류 가방에서 배어나오는 묵직한 현장의 기운이 비로소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탁상행정만 일삼던 우리 유럽 엘리트 관료들의 비싼 향수 냄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실질적인 억지력이었습니다. 3조 원이라는 돈의 흐름이 유럽의 금고가 아닌 동방의 낯선 나라로 향하기 시작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며 저는 제국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무능을 유럽의 장인 정신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며 노르웨이를 압박했습니다. 명품은 원래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며 조금 늦더라도 유럽 표준의 장비를 갖추는 것이 나토 일원으로서의 품격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능은 좋지만 배경이 없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치부했던 한국인들이 드디어 발언 기회를 얻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중앙 스크린에 연결한 화면에는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경상남도 창원의 거대한 방산 복합 단지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공정 데이터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나사 하나를 조이기 위해 이웃나라의 승인을 기다리고 부품 수급을 위해 트럼프의 눈치를 살필 때 저들은 이미 전 부품의 90% 이상을 자급자족하며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괴한 인프라를 완성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것을 연출된 수치라 폄하했지만 노르웨이 군 수뇌부의 눈동자는 이미 경악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체계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느림과 비효율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불과 몇 분 전까지 한국인들을 향해 쏟아냈던 그 오만한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에 박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핀마르크 지역,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와 녹아내린 늪지라는 가혹한 환경 앞에서 유럽의 명품이라 칭송받던 무기들은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비극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방산 라인은 이미 수십 년간의 평화에 취해 대량 생산의 근육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는 나사 하나를 조이기 위해서도 수십 개의 하청업체와 협상을 벌여야 했고 그중 한 곳이라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휘청거리면
전체 공정이 멈춰버리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미 입금한 3조 원이라는 성금은 독일의 경제를 지탱하는 비자금처럼 쓰였을 뿐 정작 전차를 만드는 공장에는 단 한 톨의 철강도 제때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인도량 0대라는 그 참담한 수치는 유럽 방산이 더 이상 자국 방어조차 감당할 수 없는 기술적 거세 상태에 빠졌음을 증명하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프랑스 대표단의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실제 가동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제가 이미 읽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노르웨이 매체 포르스 바레츠 포럼이 연일 보도하고 있는 유럽의 군사적 몰락이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정밀 유도 미사일과 대공 방어망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인프라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시스템은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 그 속을 채우는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는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요구하며 안보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순간 우리가 자랑하던 무기들은 주인 잃은 로봇처럼 먹통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비엘은 장관의 시선은 이제 저를 지나쳐 회의실 구석의 한국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조롱했던 비루함 대신 적진의 가장 약한 고리를 꿰뚫어보는 사냥꾼의 냉혹한 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며 스크린 속의 실패를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장관님, 저것은 일시적인 지형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레오파드의 방어력과 주포의 정밀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엘은 장관을 비롯한 노르웨이 군 수뇌부들은 이제 저의 구차한 변명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 당장 국경을 지켜줄 수 있는 한국의 미사일 발사대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제 인생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이라 비웃던 저들은 사실 무너져가는 유럽의 안보를 대신 짊어질 유일한 구원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거리와 파괴력을 가진 비장의 무기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의 실체가 공개되는 순간 우리 유럽 관료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국의 오만한 감사관이었던 저는 그저 동방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폭풍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3조 원의 예산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나 저들의 주머니로 흘러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안보의 성벽이 무너진 그 폐허 위로 제가 고철이라 비웃었던 한국인들이 드디어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최후의 카드를 테이블 중앙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가득한 홍보물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명칭과 살벌한 수치로 가득 찬 기술 사양서였습니다. K239 한국에서는 천무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드디어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조차 하이마스 생산 라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마당에 저 멀리 동방의 나라에서 온 트럭 몇 대가 어떻게 노르웨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냐는 오만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띄워진 실시간 사격 재원을 확인하는 순간 제 입안은 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80km의 정밀 유도를 넘어 사거리 290km 그리고 향후 500km까지 확장이 가능한 전술 지대지 미사일 체계가 결합된 괴물 같은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것은 그 비극을 틈타 3조 원이라는 거액을 챙겨가려던 독일과 프랑스의 추태였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EA8 전차를 넘겨주겠다며 이미 3조 원에 달하는 성금을 가져갔지만 현재까지 노르웨이 육군에 도착한 장비는 단 0대였습니다. 주문이 밀렸으니 2030년에나 오라는 그들의 배짱 앞에 노르웨이의 국경은 비어 있었고 러시아의 미사일은 이미 무르만스크에서 엔진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한국의 K 전차는 모든 성능 시험 평가 1위를 기록하고도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영하의 동토에서 유일하게 막힘없이 질주하고 4.2m 수심을 잠수함처럼 도하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증명했음에도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정부는 성능이 아닌 독일과의 정치적 연대를 선택하며 한국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치욕스러운 패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 가련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정치적 명분도
계급장도 없는 나라의 기술은 이 험악한 북유럽의 험지를 단 1m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신봉하던 철칙이었습니다. 기술만 좋으면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저들의 순진함은 유럽 방산 카르텔의 견고한 성벽 앞에서 한낱 우스갯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유럽의 오만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들려온 소식은 독일제 무기의 신화가 허상이었음을 폭로했습니다. 1m 깊이의 물웅덩이조차 제대로 건너지 못해 늪지에 처박힌 레오파드 전차의 굴욕적인 영상은 노르웨이 장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신을 심어놓았습니다. 저는 프랑스 조달 국장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 나직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장관님, 3조 원은 노르웨이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거액을 검증되지 않은 저 정치적 이방인들에게 맡기는 모험을 하시진 않겠지요? 안보는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조롱에 유럽 측 관료들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한국인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독할 정도의 무신경함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사실 제 이런 공격적인 태도는 독일 라인메탈의 처참한 내부 사정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방어 기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미 지불한 3조 원의 성금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전차 생산 라인은 이미 주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장 내일 러시아의 위협 앞에 내놓을 장비는 단 한 대도 없었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2030년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마지막 논리를 꺼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빨리 찍어내면 뭐합니까? 북극해의 살벌한 혹한기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만 수년은 걸릴 텐데 저 기계들이 노르웨이의 동토를 견딜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비아냥은 곧이어 터져나온 한국 측의 팩트 폭격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폴란드의 영하 20도 평원에서 1년 넘게 실전 가동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노르웨이의 험준한 지형과 유사한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수만 번의 실사격 테스트를 마쳤다는 상세한 결과 값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계급장 없는 뜨내기라 무시했던 그 무기는 사실 계급장 대신 압도적인 신뢰도라는 숫자를 온몸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 구석, 이름 없는 자들이라 생각했던 한국인들이 내민 것은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봉하던 유럽 중심의 방산 질서의 종지부를 찍는 사형 집행서였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비친 영상은 우리 유럽 방산의 자존심을 단숨에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독일의 기술력이 집약된 레오파드 EA8 전차가 노르웨이의 진흙탕 속에 처참하게 처박혀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70톤에 육박하는 그 거대한 강철 괴물은 1m 깊이의 물웅덩이조차 제대로 건너지 못한 채 엔진에서 검은 연기만 내뿜으며 단 1cm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 기술진이 조용히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제가 1단계에서 언급했던 K2 전차가 아닌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는 미사일 발사대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의 거친 산악 지형을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돌파하며 멈추지 않고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저들은 이미 노르웨이의 모든 험지를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동방의 하청업체라 부르며 무시했던 그들의 기술력은 사실 유럽이 지난 30년간 잊고 지냈던 전쟁의 실체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가 수만 개의 센서와 예민한 부품 때문에 영하의 날씨에서 오작동을 일으킬 때 한국의 장비들은 단순하고 강인한 설계로 북극해의 칼바람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성능 격차 앞에서 제가 쌓아올린 지식의 성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인도를 시작하겠다는 저들의 미친 제안은 이제 사기가 아니라 유럽의 나태함을 처단하는 신의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에른 장관은 이제 독일의 납기 예정표를 아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감사관,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명품은 전시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요. 당신들이 3조 원을 들고 7년 뒤의 환상을 말할 때 저들은 당장 내일 우리의 국경을 지켜줄 실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관의 일갈은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구석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제국의 질서를 대신할 새로운 안보의 주인이자
동맹의 배신 속에 절망하던 노르웨이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든 화려한 팸플릿이 얼마나 부질없는 종이 조각인지 깨달으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회의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제가 정치적 계급장이 없다고 조롱했던 그들은 이제 실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계급장을 앞세워 우리 유럽 엘리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제가 저지른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 예감했습니다. 3조 원이라는 거액이 유럽의 국경을 넘어 동방으로 향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들이 내민 가방 속에 아직 정체조차 밝혀지지 않은 무기가 하나 더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파괴력을 가진 유럽 안보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괴물이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나사 하나조차 제 힘으로 돌릴 수 없는 안보의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노르웨이 국방 전문 매체 포르스 바레츠 포럼이 폭로한 비밀 보고서의 첫 문장이자 제가 감사관으로서 가장 감추고 싶었던 유럽 방산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했다는 최첨단 미사일 체계의 공급망 지도가 띄워졌지만 그것은 안보의 자부심이 아니라 거대한 의존의 사슬을 보여주는 증거물에 불과했습니다. 미사일의 눈이라 불리는 정밀 광학 센서는 이스라엘의 승인 없이는 반출조차 불가능했고 그 뇌에 해당하는 핵심 반도체는 미국의 라이선스가 갱신되지 않으면 깡통으로 전락하는 구조였습니다. 1월 19일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요구하며 안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우리 유럽의 미사일 기지들은 사실상 거대한 고철 보관소로 변해버린 셈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우리 유럽 관료들이 지난 수십 년간 장인 정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저질러온 나태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명품 무기 몇 발을 정성껏 깎아 만드는 시스템에 취해 현대전의 본질인 대량 생산과 즉각적인 투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3조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손에 쥐고도 미사일 한 발을 인도하는데 최소 3년의 시간을 요구하는 독일의 생산 속도는 당장 내일 러시아의 위협 앞에 서야 하는 노르웨이에게는 살인적인 방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조달국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공 시스템이 사실은 탄약고에 재고조차 없어 훈련조차 중단되었다는 내부 문건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유럽의 창은 부러졌고 방패는 녹슬었습니다. 감사관, 당신들이 말하는 7년 뒤의 환상을 위해 우리 노르웨이 국민이 내일의 죽음을 견뎌야 합니까? 비엘은 장관의 일갈은 회의실의 모든 기만적인 정적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감사관으로서 어떤 논리로도 이 안보 공백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방사는 이미 비대해진 관료주의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기술적 거세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동맹의 안보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계급장 없는 뜨내기라며 비웃었던 한국인들이 다시 한번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화려한 팸플릿이 아니라 현재 한국 경상남도 창원의 생산 라인에서 1분 1초마다 갱신되고 있는 실제 미사일 조립 현황판이었습니다. 유럽이 미사일 한 발을 만들기 위해 수십 개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할 때 저들은 단 하루 만에 수십 발의 정밀 유도탄을 조립하고 검수까지 마치는 괴물 같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모든 부품의 95% 이상이 한국 국내에서 직접 설계되고 생산되고 있다는 수직 계열화의 압도적인 실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휴전 상태라는 긴장 속에서 국가 전체가 거대한 방산 기지처럼 움직여온 저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격차였습니다. 우리가 나사 하나를 구하기 위해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고 트럼프의 눈치를 살필 때 저들은 이미 독자적인 공급망으로 거대한 무기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의 레오파드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프랑스의 미사일이 라이선스 문제로 멈춰 서 있을 때 한국의 무기들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한 발사 준비를 마친 채 출하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수치와 데이터 앞에서 제가 가진 감사관의 권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통감했습니다. 우리가 명품이라 부르던 것은 사실 비효율의 다른 이름이었고 저들이 보여주는 공장식 대량 생산이야말로 현대 안보의 유일한 정답이었던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7년 뒤에 약속을 팔며
3조 원의 예산을 탐낼 때 저들은 당장 오늘 밤 러시아의 전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을 내민 것입니다. 비에른 장관의 눈빛은 이미 저의 변명을 떠나 천무의 궤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이 무기에 자신들의 신화 속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오딘의 창, 한 번 던지면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는 국리르였습니다. 이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제 심장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치적 계급장이 없다며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진은 사실 계급장 따위는 필요 없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천무는 항제밍 시스템을 탑재하여 러시아의 강력한 전자전 방해 속에서도 오차 범위 1m 이내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 언급했던 독일 레오파드 전차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이 국리르는 영하 35도의 혹한 속에서도 21도의 정밀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 항습 발사관 안에서 언제든 적의 심장을 꿰뚫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인 정신이라는 명분 아래 게으름을 피우던 우리 유럽 방산의 뺨을 때리는 처절한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무기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유연함이었습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의 고유한 지형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통합하는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유출을 핑계로 이웃 나라에게조차 비밀로 붙이던 핵심 알고리즘을 저들은 진정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옆자리에 프랑스 기술 고문이 부르르 떨며 자료를 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설계한 미사일은 부품의 80%가 외산이라 트럼프의 승인 없이는 발사 단추 하나도 고칠 수 없었지만 천무는 부품의 95% 이상이 한국 자체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무기였습니다. 비에른 장관은 이제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에릭 감사관, 당신들이 7년을 기다리라던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국경은 누가 지킵니까? 여기 한국은 당장 72시간 내에 초도 물량 선적 준비가 끝났다는 생산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던 진짜 안보입니다. 장관의 단호한 선언 앞에 제가 가졌던 유럽연합 수석 감사관의 권위는 비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비웃었던 한국인들의 낡은 패딩 점퍼가 사실은 24시간 풀가동되는 창원 공장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낸 훈장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동맹을 외치며 관세와 이득을 따질 때 저들은 70년 전 자신들을 도와줬던 노르웨이에 대한 의리를 압도적인 생산력으로 갚으러 온 것입니다. 국리르라는 이름을 얻은 천무가 노르웨이 바르포스 기지에 배치되어 750명 규모의 로켓 포병 대대의 핵심 심장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채택되는 순간 저는 제가 신봉하던 유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창을 든 노르웨이는 이제 더 이상 트럼프의 협박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떨 필요가 없는 강력한 독립 안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무력감 속에서 제가 써온 감사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적었던 한국 무기의 부적합성이라는 문장들은 이제 제 무능을 증명하는 낙인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 이름 없는 자들이라 무시했던 그들은 이제 전 유럽 안보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어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무의 성능에 감탄하던 장관의 눈앞에 한국인들은 마지막 한 장의 서류를 더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핵 없이도 전술핵급 파괴력을 내는 탄두 9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와 관련된 기술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제국의 시대는 가고 동방의 거인이 북극해의 새로운 주인으로 군림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류 뭉치 속에서 단어 하나를 고르는 동안 저들은 이미 무기를 배에 싣고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생산 담당관이 제 귓가에 절망적으로 내뱉은 이 한마디는 제가 감사관으로서 지켜온 모든 자존심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대회의실 메인 스크린에는 보안 회선을 통해 전송된 한국 창원 생산 기지의 실시간 공정 현황이 띄워졌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하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무기 제조 기계 그 자체였죠. 저는 화면 하단에 실시간으로 흐르는 시계와 공정률을 확인하고 전율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의 당위성을 논하며 시간을 허비하던 그 순간에도 한국의 라인에서는 노르웨이군을 상징하는 짙은 국방색 도색이 채 마르지도 않은 발사대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화면 속 한국의 발사대 측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낯선 글자가 비에른 장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천무. 장관이 그 이름의 뜻을 묻자 한국 측 대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적의 공세도 하늘에서 잠재우겠다는 의지죠.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노르웨이 군 수뇌부들 사이에서 기묘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름은 단순히 이국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배신과 미국의 관세 폭탄 속에서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던 그들에게 하늘을 뒤덮는 창이라는 개념은 자신들의 뿌리 깊은 신화를 자극했습니다. 비엘은 장관은 화면 속 발사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창이라. 아니, 이것은 우리 노르웨이의 창입니다. 한 번 던지면 결코 목표를 놓치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오는 오딘의 창. 국리르가 드디어 실체로 나타난 것이군요. 장관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독일의 것도 프랑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750명 규모의 새로운 로켓 대대의 이름은 그 자리에서 국리르 대대로 명명되었고 한국의 천무는 노르웨이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신화적 무기로 격상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명품이라 추켜 세웠던 유럽의 무기들은 이제 창고, 구석으로 밀려날 낡은 유물처럼 보였고 한국의 무기는 노르웨이의 영혼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그들이 제시한 계약 후 30일 이내 인도라는 기괴한 숫자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단 한 달 안에 이 국리르의 초도 물량을 노르웨이 항구에 하역하겠다는 이 선언은 현대 방산 시장의 모든 상식을 박살내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조차 하이마스 한 대를 인도하는 데 2년 이상의 대기 시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라인을 연동시켜 안보의 즉시 배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조 원이라는 거액의 성금을 받고도 공급망 붕괴를 핑계로 배짱을 부리던 우리 독일의 보고서는 이제 휴지 조각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조달 국장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럽이 미사일 한 발을 만들기 위해 수십 개 하청업체의 결제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자체적인 엔진 공장과 탄약 창고, 미사일 조립 라인을 단 1km 반경 안에 집약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급장 없는 뜨내기라고 비웃던 저들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1월 19일 트럼프의 배신으로 안보의 벼랑 끝에 몰렸던 노르웨이에게 한국의 이 미친 생산 속도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구원줄이었습니다. 750명 규모의 국리르 대대를 창설하겠다던 계획은 이제 7년 뒤의 환상이 아니라 당장 한 달 뒤에 실현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그들의 여유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조용히 다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노르웨이로 향할 수송선의 실시간 위치와 하역 후 48시간 이내에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로드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꺼리며 명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거드름을 피울 때 저들은 노르웨이 군인들이 이 복잡한 기계를 단 일주일 만에 완벽히 다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현지어 매뉴얼을 즉각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실체 앞에서 제가 쌓아온 감사관의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통감했습니다. 창원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는 북극해의 살벌한 추위를 뚫고 오슬로 국방부 회의실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유럽인들에게는 서류를 검토하기에도 부족한 찰나의 순간이지만 한국에게는 한 나라의 안보를 완전히 재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제국의 오만함이 잠든 사이 동방의 작은 거인은 전 세계 무기 체계의 표준을 속도와 신뢰로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조 원의 예산은 거역할 수 없는 물결이 되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무력감 속에서 제 인생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 비웃던 저들은 사실 무너져가는 유럽의 안보를 대신 짊어질 유일한 구원자였던 겁니다. 이제 회의실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제가 정치적 배경이 없다고 조롱했던 그들은 이제 실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앞세워 우리 유럽 엘리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제가 저지른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리르의 탄생에 감탄하던 장관의 눈앞에 한국인들은 마지막 한 장의 서류를 더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핵 없이도 전술핵급 파괴력을 내는 탄두 9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와 관련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국의 시대는 가고
이제 북유럽의 하늘에는 국리르의 궤적이 새겨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크린의 한국 측이 제시한 최종 제안서가 띄워졌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단순히 당혹감을 넘어선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노르웨이 군 수뇌부에 의해 국리르라는 신화적 이름을 부여받은 천무의 최종 배치 계획안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독일 라인메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토의 표준과 유럽의 연대를 부르짖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텅 빈 복도의 메아리처럼 공허했습니다. 비엘은 장관과 노르웨이 장성들의 눈은 이미 제가 내밀었던 7년 뒤의 약속이 담긴 서류 뭉치가 아니라 당장 한 달 안에 도착할 한국의 실체 있는 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굴욕은 그다용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무, 아니 국리르의 배치를 확정 지은 한국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꺼내 든 추가 제안서는 저와 유럽 관료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강력한 억지력, 탄두, 무게만 9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와 관련된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이었습니다. 사거리 500km를 넘어 적의 심장부 지하 벙커까지 단 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그 압도적인 파괴력의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가 감사관으로서 쌓아온 모든 지식과 유럽의 방산 질서가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통감했습니다. 우리가 10%의 성능 향상을 위해 10년의 세월을 낭비하며 관료주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저들은 이미 체급 자체를 달리하는 괴수를 탄생시켜 실전에 배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엘은 장관은 이제 제 존재조차 잊은 듯했습니다. 그는 장성들과 함께 국리르의 정밀 유도 데이터와 현무 시리즈의 파괴력 계측치를 대조하며 마치 오랫동안 갈구해온 진정한 힘을 만난 아이처럼 상기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3조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지만 이 데이터가 증명하는 안보의 가치는 그 수만 배에 달합니다. 에릭 감사관, 독일이 납기 0대라는 수치로 우리를 기만하는 동안 저들은 노르웨이의 영혼을 지킬 진짜 창을 가져왔습니다. 장관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독일 전차와 프랑스 미사일 시스템에 도입하는 마치 용도 폐기된 쓰레기처럼 테이블 밑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패배감 속에 몸을 떨었습니다. 1월 19일 트럼프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잔혹한 안보 도박판에서 최후의 승자는 우리 유럽 엘리트들이 아니라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채 묵묵히 숫자로 실력을 증명했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조롱했던 한국의 생산 속도는 이제 노르웨이를 넘어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폭풍이 될 것입니다. 창원 공장의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은 이제 자유 진영의 새로운 안보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가는 한국 대표단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가 무시했던 그 투박한 작업복의 사내들이 사실은 어떤 화려한 예복보다도 숭고한 기술의 갑옷을 입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리르라는 이름을 얻은 한국의 무기는 이제 북극해의 살벌한 칼바람을 뚫고 적들을 향해 날카로운 끝을 겨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적 아래에서 우리 유럽의 오만한 방산 카르텔은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제국의 감사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이 믿기지 않는 역전극의 서글픈 기록자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창이 북유럽의 심장을 꿰뚫고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3조 원의 예산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실렸고 저는 무너진 제국의 폐허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유럽의 낡은 명성에 열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의 평화를 실물로 보장하는 한국의 생산력에 열광할 것이며 저는 그 위대한 신화가 시작된 순간의 가장 비참한 목격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오슬로의 눈보라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 일렁이는 충격은 그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창원 공장의 기계음이 제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이자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북유럽의 하늘에는 국리르에 보이지 않는 궤적이 새겨지기 시작했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가 무시했던 동방의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노르웨이를 구원한 것은 혈맹이라 믿었던 제국이 아니라 30일 만에 기적을 가져온 한국의 의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측이 전송한 최종 기술 제안서가 업로드되었을 때 회의실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탄두 무게 9톤,
발사 중량 36톤. 그리고 지하 100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를 단 한 발로 관통하는 위력. 현무호라 불리는 이 괴물 미사일의 재원이 공개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프랑스 탄도학 전문가 앙리 박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에릭 감사관.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핵탄두도 아닌 재래식 탄두가 9톤이라니요? 이건 저들이 소수점 하나를 잘못 찍었거나 우리를 상대로 유치한 심리전을 거는 게 분명합니다. 앙리 박사의 비웃음은 곧 회의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유럽연합방위조달위원회 소속 감사관인 저 역시 그 수치를 오류라고 단정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노르웨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슈퍼컴퓨터를 가동해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단순한 오기임을 증명하여 저들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15분 뒤 시뮬레이션 결과가 모니터에 출력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탄두의 낙하 속도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 수치는 한국이 제시한 값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앙리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안경을 닦아내며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력 가속도와 특수합금 탄두의 결합이 어떻게 이런 파괴력을 낼 수 있는 거지? 이건 우리가 알던 기존의 미사일 공학 체계를 완전히 비웃는 수치야. 의심이 깨진 자리에 들어온 것은 소름 끼치는 공포였습니다. 노르웨이의 비에른 장관은 이제 제 비아냥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한국 대표단이 제시한 또 다른 데이터 시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성능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지난 70년 동안 쌓아 올린 전쟁 수행 능력의 요약본이었습니다. 연간 탄약 생산량 수백만 발, 현무 시리즈의 분기별 생산 로드맵, 그리고 전시에 즉각 동원 가능한 수천 개의 중소방산협력업체 리스트. 숫자가 쌓일수록 회의실 내 유럽 관료들의 시선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들의 운을 의심했고 다음엔 특수한 성능에 주목했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이런 거대한 무기 공장을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는 거지? 독일의 조달 담당관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 유럽 방산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 하나를 만들기 위해 27개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8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부품 수급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할 때 한국은 창원이라는 좁은 반경 안에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놓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명명한 천무, 아니 노르웨이의 새로운 심장이 된 국리르가 단 한 달 만에 배송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처절한 위기감이 만든 유럽은 이미 상실해버린 제조업의 근육이었습니다. 비에른 장관은 이제 독일이 가져간 3조 원의 성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명품이라는 이름의 환상을 샀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실존하는 시간을 팔았습니다. 7년 뒤에 올 전차보다 한 달 안에 국경에 배치될 국리르 한 발이 우리 국민에게는 더 절실합니다. 장관의 단호한 선언은 유럽 방산 카르텔의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1월 19일 트럼프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안보의 도박판에서 우리는 정치적 계급장을 앞세워 배짱을 부렸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현장의 수치로 우리를 질식시켰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믹스커피를 정리하던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과 낡은 도면, 가방이 이제는 어떤 화려한 훈장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비루하다고 비웃었던 저들의 투박함은 사실 거대한 생산 기계를 돌리는 가장 정직한 동력이었습니다. 앙리 박사를 포함한 유럽의 기술 고문들은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대표단 주위로 모여들어 현무-5의 탄두 안정화 기술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의 흐름이 결과물의 파괴력에서 그것을 가능케 한 한국식 제조 생태계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굴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국의 감사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록은 패배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려 했으나 저들은 국가의 생존 시스템을 이식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3조 원의 예산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는 항로 위에 올라탔고 유럽의 오만한 방산 카르텔은 동방에서 불어온 이 거대한 제조업의 폭풍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의실 밖 오슬로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구름 너머로 국리르의 궤적이 그려질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폐허 위에 홀로 선 저는
비로소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거인이 사실은 무너져가는 자유진영을 지탱할 유일한 대들보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